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레인맵 정기 강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검사는 기질 성격 통합 검사, 브레인맵 CTPI 검사의 아동용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검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이 보고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의 방향은 우선 이 CTPI라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이걸 통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검사를 기준을 어떻게 잡고 결과를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나눠볼 거고요. 우선 저희가 이 기질 성격 통합 검사와 유사한 뭐 TCI, MMPI, 뭐 MBTI 등등등 다양한 검사들이 뭔가의 유형을 나누는 검사라고 이해를 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검사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유형을 나눠가지고 그 유형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낙인을 찍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파악을 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외향적으로 보이는 모습들, 뭐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아이의 말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면에 있는 아이들의 속마음을 좀 읽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검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타고난 기질과 자라면서 만들어 온 성격들,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특수한 요인들, 약간 위험 신호와 같은 그런 특수한 요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 거는 아이에 대한 진단명이라든지 어떤 낙인이라든지 이 아이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고정된 어떤 선입견이나 확정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검사를 앞으로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요 점수 기준들을 알고 파악을 하시면 좋은데요. 우선 기질과 성격은 각각 네 가지 축의 양극단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중간값 50점에서 우측으로 멀리 떨어지지 있느냐, 좌측으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당하는 기질이나 성격의 특성이 얼마나 두드러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특수 요인 같은 경우에는 65점이라는 절단점을 넘게 되면은 해당하는 요인이 유의미한 수준에 해당하고 있으니 그 장면에서 이러한 특성이 더 많이 두드러질 수 있겠다라는 신호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CTPI 결과를 통해서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개별적인 결과를 보기 전에 이 CTPI에서 살피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건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질이라는 이야기 아마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기질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우리한테 정해져 있는 세팅 값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카가 있고 SUV가 있고 세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차의 종류가 다 다르게 이제 출고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간도 스포츠카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세단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뭐 SUV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각각 타고 날 때부터 정해진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세팅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 기질의 골자이고요.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아주 생물학적인 반응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 모든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이 반응으로 나가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축이 의미하는 거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자극을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한 다음에 반응으로 내보내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자극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입력된 자극을 얼만큼 세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받아들이는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뭔가 관념적이고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감각 자극들을 많이 이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소리, 빛, 뭐 냄새, 아니면은 사람들과 스치는 이런 촉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 자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입력된 자극을 더 민감하고 강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극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자극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꾸자꾸 더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이런 자극들을 추구하는 걸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그런 반응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느냐가 첫 번째 인간의 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축을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이제 같은 교실에서 지낼 때도 어떤 아이들은 되게 쉽게 지치는 한편 이제 어떤 친구들은 되게 신나고 뭐 새로운 활동들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차이를 이 자극에 대한 반응성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자극들이 입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지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데요. 이제 인지 처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는 축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되게 쉽게 자주 드는 예는 뭐냐면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생존과 관련되어서 생성이 되어 있는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선사시대에 이제 사냥을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바위 뒤에 뭔가 움직이고 있을 때, 저게 움직이니까 내가 빨리 가서 저거를 사냥해야 내가 오늘 먹잇감이 생기겠다 하면서 그 뒤에 움직이는 게 뭐 토끼인지 뭐 뱀인지 뭔지 이제 확인하지 않고 이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사냥을 나갔다가 내가 쟤를 잡으려고 했다가 혹시 내가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 뒤에 있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런 인지 처리에서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위험성이 없는 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행동하는지, 아니면은 그걸 확인하면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인지 처리 그리고 나의 이제 의사결정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쉽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는 행동이 느린 것과 행동이 신중한 것, 그리고 이제 행동이 좀 급한 것과 충동적인 것, 이렇게 이제 느린 사람과 좀 급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또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 축인데요. 이러한 과정,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얼만큼 움직이는가, 이 정서에 대한 반응성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좀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은 딱히 생존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 말인즉슨 인간은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을 간다든지, 이제 혐오감을 느껴서 뭔가를 안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동물을 피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인 나에게 위험하다는 이제 이런 신호를 주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내 생존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강도가 다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서 반응성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변형계가 많이 이제 조금 더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부정적인 정서가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류의 부정적인 정서들 유발시키는 그런 회로가 빠르게 활성화된다거나 그렇게 민감하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자극이 생겨도 정서적으로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봤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안 좋은 피드백을 듣거나 혼나는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기는 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뭐라고 해도 되게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고 마음속에 많이 남아가지고 상처를 되게 오랫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행동 혹은 그러한 정서 반응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이 세 번째 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네 번째는 바로 이제 관계에 대한 지향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먼저 신경 쓰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먼저 신경 쓰는지 이제 이게 이 네 번째 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조금 원치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 이 네 번째 축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또래 문제라든지 학급 내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관련 지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기질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격이 이 기질과 대응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기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나는 거. 성격은 내가 양육을 받은 방식이라든지 성장한 환경과 관련되어서 뭔가 이제 성장한다거나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알파벳을 이제 매칭시켜서 보실 수가 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NE라고 하는 이제 요 축은 이 자극 반응성에 대응이 되는 축이고 아이들이 이제 무엇을 좋게 여기기로 했는가 이제 같이 성향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내가 새로운 걸 더 좋다고 여기기로 했는가 아니면 내가 원래 하던 걸 더 좋다고 여기기로 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방식 외에 어떤 식으로 실행하기로 했는가 그러니까 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로 했는지 아니면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실행을 하기로 했는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옳다고 여기기로 했는가? 내가 이제 옳다고 생각한 방향대로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대로 행동을 할 것인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축이고요. 네 번째는 관계나 태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교류를 하기로 내가 결정했는지, 같이 잘 지내보고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지내기로 했는지, 아니면은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기로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질의 네 가지 축을 내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했는지가 이 성격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질과 성격을 보실 때는 기질은 이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자체의 세팅 값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하고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주로 이제 성격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여서 뭐 예컨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협력적인 태도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한다거나 훈육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이 CTPI 결과를 알고 나서 달라지는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이 아이들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면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기에서 얘가 이래서 그랬구나. 되게 내향적인 아이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외부 자극에 민감하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렇게 진 빠졌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를 너무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잘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여섯 가지를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같은 행동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조용한 아이들이 단순히 소심해서가 아니라 자극에 지쳐서일 수 있다라는 방식의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장을 키워줘야겠지만 자극에 지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유를 알게 되면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겉에서 드러나는 모습 아래에 있는 이제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면은 뭔가 그냥 말을 안 듣고 저항을 하는 친구 이런 아이가 아니라 얘가 되게 겁나서 얼어붙어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래 자동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서로 모두 소진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고난 성향을 이해하면 아, 이거는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겠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또 네 번째로는 아이들마다 경험들을 같은 장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는 걸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발표, 뭐 같은 현장 학습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경험들을 할 때여도 아이들마다 다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를 강점으로 드러내 줄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함은 호기심, 예민함은 세심함, 고집은 소신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친구가 두드러지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강점으로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 결과들을 물론 저희가 정신건강의학 장면 혹은 상담하시는 장면에서는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을 하겠지만은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훈육하거나 위로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머님들이 코멘트를 주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급 내 활동이나 역할을 배치하는 거라든지 이 친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의 유형이 뭔지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 겉에 드러나는 모습 아래 이면에 이런 속마음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읽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익히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기질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보고서에 요 부분들이 이제 기질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질 유형 이렇게 영어 영문이 있고 뒷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점수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대문자로 적혀 있는 좌측에 있는 내용들이 기질에 대한 정보인 거고요. 점수를 보시면 이제 T점수를 확인을 하실 거고 이제 중간값을 두고 네 가지 축 이제 이 네 가지 축에서 우측으로 점수가 높으면은 이 우측에 해당하는 이 기질적인 특성이 우세한 거, 좌측으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타나 있다면 이 좌측에 해당하는 기질적인 특성이 우세한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 되는 거고, 이 표에서의 예시를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 그 다음이 이제 외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회, 그리고 이제 안정,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서 이 친구의 그 가장 두드러지는 기질적인 특성은 신중함이겠구나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내향과 외향이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자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내향과 외향을 봐야 되는 거는 외부 자극, 감각, 사람, 활동력의 영향을 얼마나 세게 받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학급 내에서는 자리를 배치해 주는 거, 활동량, 뭐 쉬는 시간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인데 일단 대문자 N과 대문자 E로 나타나고요. 영어 명칭은 뭐 introversion, extroversion 이런 식으로 이해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크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좀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 내향적인 친구들이 어떤지, 그리고 내향적인 친구들의 속마음은 어떤지,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 어떻게 개입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임상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각각의 영역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향적인 친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녀오면 방전이 될 수 있고 혼자 있으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친한 소수의 친구들하고만 교류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되게 지쳐서 소파에 그냥 막 누워 있으려고 하고 방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 내향적인 기질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자극에 예민해서 쉽게 지치고 조용한 데서 충전이 필요한 친구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겉에서 볼 때, 밖에서 볼 때 어른들은 얘가 소심한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을 싫어하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아이들의 속마음은 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가 빨린다고 하죠. 너무 북적북적하고 많은 소리, 뭐 많은 촉각 자극, 많은 이런 자극 정보들이 들어오는 이런 환경에서는 너무 진이 빠지고 너무 이제 감각적인 자극에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극이 없는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모둠 활동이라든지 발표 같은 거 하게 될 때 쉽게 지칠 수 있고, 그냥 이제 시끄러운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도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회복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살펴볼 때 임상적으로는 이 친구가 위축되어 있거나 회피하는 그런 이제 정서적인 측면이 있는 건지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뭔가 무섭고 피하고 싶다가 아니라 지친다. 요 이제 워딩이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싫은 게 아니라 지친 거예요. 그래서 지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회복이죠. 그래서 자극의 총량을 줄이고 혼자 회복할 시간과 공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내향형이 두드러지는 친구들은 학교 갔다 와서 방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굳이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혼자 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아마 충전되면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교류를 시도를 할 거다. 근데 이제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아이를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더 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이 혼자 있으려고 할 때 그냥 좀 그 시간을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뭔가 활동이 되게 많을 때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반대로 이제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스스로 자극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내가 에너지가 있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활동에서 활력을 얻고 사람들 속에서 충전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저희가 내향, 외향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사람들하고 잘 지내냐, 사람들하고 있는 걸 좋아하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측면에서는 사람은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사람은 다만 많은 자극을 가진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자극이 많은 환경, 외부, 뭐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외향적인 친구들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뭔가 나가서 놀고 싶어 한다거나, 뭐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한다거나, 집에서 가만히 정적으로 있으려고 하면 힘들어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새로운 친구들을 금방 사귀는 것도 이게 사교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친구는 새로운 자극이죠. 나한테 내가 몰랐던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새로운 놀이를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자극으로 처리가 잘 되는 거라서 친구들을 금방금방 사귀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 친구들의 마음은 심심한 게 싫은 거예요. 난 사람이 너무 좋아 보다는 심심한 게 싫고 뭔가 내가 스스로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새로운 자극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좀 정적인 수업에 좀 쑤시는 느낌, 뭐 되게 심심하고 지루한 느낌 얻을 수가 있고, 앉아서 가만히 뭔가 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하는 수업이라든지 차라리 발표를 시키는 데서 조금 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어떤 역할을 주면 그 역할에 몰입해서 자기가 그 자체로도 에너지를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펴볼 점은 사실 이제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친구들이 ADHD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ADHD 특성을 가진 친구들이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계속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겹쳐 보일 수가 있지만 외향적이라고 해서 항상 ADHD는 아닌 거고요. 이따 말씀드릴 특수 요인의 이제 자극 추구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감각 추구라든지 자유 개방 이제 이런 것들이 상승해 있는지랑 관련 짓거나 아니면 이제 인지 기능 검사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게 그냥 자극이 부족해서 자극을 추구하는 모습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충동이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인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는 에너지를 사용할 통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활동을 계속 제공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을 뭐 환경 부장이라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라도 뭔가 너에게 이런 역할을 줄게. 이건 너가 맡아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제공을 하는 것을 오히려 조금 더 이 친구들의 에너지 사용 통로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조금 소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정적인 과제를 제공할 때는 크게 지루해하지 않고 그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이제 인지 처리죠. 그래서 어, caution, impulsivity 이렇게 이제 저희가 대문자 C와 대문자 P로 약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신중, 즉흥 이런 용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축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지 이제 이 아이가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친구인 건지 일단 움직이고 생각하는 친구인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급하다라는 오해를 줄이고 이 친구는 지금 느린 건 아니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급한 게 아니라 일단은 행동을 먼저 실천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대응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해서 과제를 제공하는 방식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한 경우에 신중한 기질을 가진 친구들은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들을 미리 타진을 해본 다음에 순서를 정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친구들인 거고요. 즉흥적인 기질을 가진 친구들은 좀 빠르고 직감적으로 그래서 일단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 개씩 살펴보시면 신중한 친구들은 겉으로 보기에 뭔가를 하기 전에 순서를 정한다든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든지 이거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고려를 해보는 친구들인 거고요. 새로운 놀이를 시작할 때도 규칙을 물어본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속마음의 핵심은 준비돼야 마음이 놓인다. 중요한 건 틀리면 어쩌지? 이런 마음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느려 보일 수는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학교에서도 좀 촉박하게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즉석에서 발표를 시킨다거나, 이런 준비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실력이 없고 겁이 없고 소심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거를 이만큼 준비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만 줘도 조금 더 자기의 역량이라든지 강점을 충분히 더 살려낼 수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임상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때는 너무 지나친 완벽주의. 강박적으로 이제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꼼꼼함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기질적으로 약간 내가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친구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 알려주는 것과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약간 실수해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제 경험들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 게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상황이 항상 준비와 순서가 미리 제공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신중한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실수해도 괜찮다. 별일 안 생긴다. 이런 감각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끔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즉흥적인 기질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일단은 시작을 되게 잘하고 어, 빨리빨리 뭔가를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데 다만 규칙은 대충 지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하다가 규칙을 자꾸 바꾸는 모습들 보일 수가 있겠고요.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안 좋은 결과를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조금 더 잘 생각해 봤으면은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했다가 안 될 것 같아라는 이런 직감 때문에 빠르게 회피해 버리는 이런 이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의 속마음은 내가 생각만 해서 어떻게 알겠어? 일단 해봐야 알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건 답답해. 일단 해볼래.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세하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계획이 되게 필요한 과제, 이런 정리, 이런 것들은 좀 약하고, 임기응변이나 즉흥적인 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들이 그냥 즉흥적인 기질이 건지 혹은 정말 ADHD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억제 통제 능력이 부족함인 건지는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조금 구분해 보는 지점이 필요할 거고 친구들은 어, 한 번에 긴 지시를 주고 여러 개를 너가 알아서 순차적으로 해봐 보다는 좀 짧게 짧게 끊어서 제시하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제공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신호를 정해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기질의 축 살펴볼 건데요. 다음에는 이제 정서 반응성이에요. 그래서 정서 반응성은 안정과 민감으로 나뉘고 스테이빌리티, 리액티비티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감정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그때그때마다 좀 반응성이 달라지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감정이 쉽게 동요하는지 묻어난 아이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과 이 감정선을 잘 알고 있어야 훈육할 때, 그리고 아이를 위로할 때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주로 정서적인 교류를 이룰 때 제일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안정형의 기질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반응이 높지 않고 거의 이제 정서적인 반응이 없고 동요가 적은 편이고 항상 좀 일관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민감형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작은 자극에도 크게 동요하고 오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데 영향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에 좀 세심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안정적인 친구들 겉으로 보이기에는 뭔가 혼났어요. 훈계를 듣거나 엄마한테 되게 많이 혼나도 크게 별달리 동요하지 않고 금방 털어낼 수 있고 자기 감정도 크게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막 되게 어, 우울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크게 보이지는 않는 친구들인 거고 이 아이들의 마음도 그럴 수도 있지. 뭐 크게 별로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갈등 상황이 생겨도 되게 침착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내가 그렇게까지 동요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동요되는 걸 내가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뭔가 공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겪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서 위로를 제공한다거나 공감을 하는 게 약간 겉도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거는 그냥 타고나기를 좀 묻어난 친구인 건지 아니면은 원래 묻어난 건 아닌데 이 친구들이 이 정서를 너무 억압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뭔가 이제 이 지나친 정서의 변동이 없고 너무 정서적으로 둔화되어 있다라고까지 느껴지는 경우에 이 이제 안정적인 친구들한테는 감정을 조금 인식하고 표현하는 훈련들을 제공해 주면 좋기는 해요. 본인도 본인 감정에 좀 둔감해서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짜증날 수 있고 누구나 실망할 수 있고 약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감정들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는 연습 정도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감정을 알아채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아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회적인 기술을 위한 훈련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민감한 기질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친구들하고 말 한마디. 뭐 요새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SNS에서 내 말에 답변이 좀 늦는다거나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때 그런 이제 미묘한 상황에서 쉽게 속상해 할 수 있고 그런 속상한 마음이 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속마음은 또 그런 걸 티내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척은 하는데 이제 마음속에서 상한 속상한 마음이 좀 오래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지적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랑 이제 비교되는 상황 같은 데 놓이면 약간 크게 위축될 수가 있어서 이제 피드백을 줄 때 이제 이 친구들이 되게 별다른 의미 없고 중립적인 자극인데도 많이 정서적으로 동요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주신 다음에 약간은 조금 마일드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에도 그렇고 선생님하고 아이들의 관계에도 그렇고 사실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주로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상하게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하는 측면에서 이 민감한 기질의 친구들을 조금 살펴봐 주시는 건 항상 제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 저희가 임상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 친구가 지나치게 좀 병리적인 수준의 불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두드러지는 친구인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는 항상 있는 축이에요. 그래서 민감한 기질이 뜨는 친구들은 불안하고 우울해서 민감해졌다라기보다는 민감한 기질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부정적인 정서가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접근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민감한 친구들은 힘들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타당화의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지. 일단 되게 정서적으로 동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이제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면은 마음이 더 상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타당화를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한 친구들이다라고 이해해주고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기질의 네 번째 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축은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개인형 그리고 사회형이죠. 그래서 개인은 individuality, 사회형은 sociality 이렇게 해서 이 대문자 D와 대문자 O라는 약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축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기 기준으로 원래 살아가려고 세팅된 친구인 건지 아니면은 관계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친구인 건지를 보기 위한 목적이고요. 또래 문제 혹은 이제 협업이나 협동에 대한 지도가 이제 요 지점에서 출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준과 판단을 중시하고 혼자서도 별다른 이제 혼자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을 때도 주변 사람 눈치를 크게 안 보는 이제 그런 류의 기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회형은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나에 대한 그 자아가 조금 더 강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얼만큼 잘 맞춰서 지내는지가 되게 중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형의 친구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이제 혼자서 놀이를 해도 크게 이제 불만족감이 없고 잘 지내는 편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면이 좀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이대로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부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이들의 속마음은 어, 나만 할 거야 라기보다는 그냥 혼자가 편해.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이제 이런 느낌을 아이들이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마음을 가져봐 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 친구가 경험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입시키는 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그냥 이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그냥 필요하다. 이런 이제 가치 체계로 전달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둠에서도 자기 방식을 좀 고집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 오히려 혼자 하는 과제에서는 좀 이제 강점을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살펴볼 때는 사회적으로 위축되어서 아이들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냥 혼자 노는 것을 더 익숙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성향상 그런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해서 혼자가 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원치 않는데 그냥 혼자가 되어 버린 건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상호성 결함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 사회적인 상호성은 저희가 자폐 스펙트럼에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아예 사회성 자체가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볼 그런 이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일단 중요한 거는 자율과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고 자유를 존중하고
협력을 시킬 때 무리 속에 넣는 것보다는 일단 1대1 관계에서부터 잘 지내는 방법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사회형의 기질을 살펴보면은 또 이제 반대의 내용이겠죠. 겉으로는 친구들하고 되게 잘 지내고 분위기에 잘 맞추고 뭔가 크게 갈등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혼자 있는 걸 좀 불안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속마음은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나 미움받기 싫어. 이거예요. 내가 뭔가 무리해서 떨어진다거나 무리해서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혹은 무리해서 배제되거나 배척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면이 있을 수가 있고, 학교에서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 주장을 할 때, 그래, 이걸 다 내가 이제 맞춰줄게 라는 식의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뭐 조별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이제 뭐든 이제 중간값이 좋다인데, 이제 너무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고, 과도하게 순응하거나 거절을 못하는 모습 때문에 또래 압력에 취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형의 기질이면은 잘 지내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 너무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 더 많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압력이라든지 거절을 못해서 얻게 되는 약간 불이익 같은 것도 저희가 예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거절해도 괜찮다는 경험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싫다고 해도 관계는 해쳐지지 않아. 관계는 잘 유지될 수 있어. 오히려 너가 너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친구도 조금 더 편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제공을 하는 것이 이 사회형의 두드러지는 사회형을 가진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기질의 네 가지 축을 살펴봤고요. 이 기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격을 살펴볼 건데요. 기질을 잠깐 또 서머리를 해드리자면은 에너지 수준, 내향, 외향, 내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냐, 아니면 사람들이나 혹은 새로운 활동을 할 때 에너지가 채워지냐가 첫 번째 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최대한 위험성이 없는 방향을 고민한 다음에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신중형이냐, 혹은 일단은 행동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즉흥형이냐가 두 번째 축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정서적인 반응성. 이런 내가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반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별로 동요가 없는 안정형이냐, 사소한 일에도 쉽게 반응하고 동요하는 이제 민감형이냐의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막 이제 이 개인과 사회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혼자 나의 이제 내부의 판단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외부, 이 주변 사람들에게 판단의 기준이 있는지, 이제 이것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것과 매칭되는 이제 성격의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유형도 마찬가지로 보고서에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이제 의미하는 내용들이고요. 점수를 읽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성격은 이제 같이 성향이죠. 이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모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에서 안정을 얻는지, 새로운 것에서 뭔가 이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새로운 활동, 학기 초의 적응, 환경 변화, 이런 것도 관련성이 높은 축이에요. 그래서 질서 있는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익숙하고 검증된 방식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봤던 거를 똑같이 하는 걸 좋아하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는 좀 규칙적이고 내 루틴한 삶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이제 양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모험적인 성격 같은 경우에는 새롭고 다양한 경험에 끌리고 이런 새로운 경험에 내가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이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서 있는 성격 같은 경우에 보이는 모습들은 늘 하던 방식대로 항상 같은 자리, 같은 활동, 같은 친구들을 고수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아이들의 속마음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해. 바뀌는 건 불안하고 불편해. 라는 마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자리를 바꾼다든지 이제 뭔가 새로운 행사를 하게 될 때 좀 아이들이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적응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조금 미리 알려주는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어, 진짜 병리적인 수준의 뭔가 불안이나 아니면 이제 ASD 증상인지 아니면 단지 이런 성향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가정에서 변화가 생긴 상황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너무 모든 거를 변화시키지 않고 약간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거를 선호하는 이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익숙한 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변화를 이제 도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험적인 성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활동에 먼저 손을 든다거나 아니면은 이 A라는 걸 하다가 갑자기 B라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로 주의가 전환돼 가지고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한다든지 그 관심사가 금방금방 옮겨가는 모습들로 관찰이 될 수가 있고, 이 아이들의 마음은 새로운 게 재밌어, 똑같은 거 계속하는 거 지루해, 이제 이런 마음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형 혹은 이제 프로젝트형 이런 이제 수업에는 몰입을 할 수가 있지만, 똑같은 글자 계속 써봐 이런 이제 과제는 흥미를 쉽게 잃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이제 새로운 걸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충동성인 건지 호기심인 건지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도와주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은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모험인적인 친구들은 시작은 이것저것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을 한 거를 마무리 짓는 걸 되게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하되 항상 너가 끝을 잘 맺는 게 중요해 라는 습관을 들이게끔 도와주시는 거는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격 축이죠. 우리 아까 기질에서 즉흥 신중과 이제 매칭이 되는 축인데, 계획적인 성격이냐, 유연한 성격이냐예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이제 실행하는 방식이 의사결정 말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떤 걸 실행하는 방식이 순서를 정해서 움직이는지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라든지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습관 형성이 되게 중요한 연령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학습 습관을 들인다거나 자기 일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이 이제 두 번째 축이 그 부분이랑 이제 맞닿아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계획적인 성격의 친구들은 목표와 순서를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친구들인 거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 되겠고요. 유연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어쨌든 항상 바뀌니까 나는 바뀌는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고 바뀌는 상황에 내가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고 중요한 역량이다. 혹은 내 역할이다,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웠던 계획이 바뀌어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형의 친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계획표들 이렇게 계획표 세워서 그대로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면 당황하는 친구들, 혹은 뭐 이제 시간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이때 여기 가기로 했는데 안 간다든지 이런 이제 인생의 일상의 이 변수가 생기는 거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 계획형의 성격의 경우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의 속마음은 뭔가 정해져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간표가 바뀌거나 뭔가 과제가 바뀌거나 바로바로 뭔가를 내가 대응을 해야 될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계획적인 친구들한테 확인해 볼 부분이 이제 이런 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학교에서 별다른 갈등도 없고 뭐 학업적인 압박도 없는데 만약에 뭔가 새로 도전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막 그때그때 뭐 깜짝 시험 같은 거를 보는 일들이 되게 빈번해졌다고 하면은 이제 계획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게 이제 완벽주의나 경직성으로 이제 너무 고착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건 한번 살펴봐 줄 필요가 있고, 변화를 미리 알리고 대안 절차를 함께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아까 이제 신중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계획이 지켜지지 않아도 크게 별다른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연한 성격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즉흥적으로 시작도 할 수 있고 변화된 상황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방식을 되게 잘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리 계획하려고 하는 시도가 적어서 준비물이나 이제 마감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은 '그때 상황 돼서 하면 되지. 해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렇다 보니 이제 장기적인 과제, 정리정돈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실행 기능의 어려움과 또 구분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이제 이 친구가 그냥 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유연한 성격인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ADHD 아동들이 가진 실행 기능이 부족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어려워하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눈에 보이는 체크리스트를 조금 만들어 보게끔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너무 타이트한 일정표는 어차피 세워도 지키는 걸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조금 활용하게끔 해주는 정도로 개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치 판단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결과와 효율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훈육의 방식 우리 아까 이제 기질에서도 세 번째 축이 훈육이라든지 피드백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던 것처럼 이제 성격의 세 번째 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랑 부모님 혹은 아이랑 선생님이랑 교류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운 내 신념, 도덕적인 규칙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약속을 했던 거, 공정함, 이게 이제 상황에 맞는 건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이제 실용적인 성격 같은 경우에는 효율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규칙을 어겨도 이게 더 좋은 결과로 이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현실적인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인 성격, 원칙을 중요시하는 성격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어기는 친구를 견디기 되게 힘들어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규칙보다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융통성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걸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고, 아이들의 속마음은 정해진 거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이건 안 지키는 건 틀린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규칙 지킴이 역할에 강점이 있지만 규칙 위반이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걸 지키는 친구들을 견디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아이들한테 왜 어려움이 되냐면 사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원칙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 친구들한테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판단 능력을 알려주는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키워줘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 경직된 도덕적인 기준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판단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기준을 지키라는 마음은 일단 인정을 해줘야죠. 그거는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은 해주되 예외가 필요한 상황을 너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혹은 이제 엄마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익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성격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령이 있죠. 그래서 때로 규칙을 가볍게 여길지언정 요령껏 그 상황에서 문제되지 않는 선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아이들의 속마음이 이제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만 이제 과정이나 절차, 이제 지켜야 되는 이런 사회나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절차들을 생략해서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선생님 말을 어겼다라고 오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뭐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이런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사실 이제 아동기 때 조금 이런 초자의 발달을 도와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대한 태도가 너무 사회에 대한 그런 저항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사회에서 정한 규칙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 규칙의 이유를 결과에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이런 언어로 설명을 하고 사실은 너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의 과정도 너를 평가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언급들을 굳이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축, 관계에 대한 태도예요. 자율과 협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기질과 성격의 이 쌍조합에서 이 네 번째 축이 가장 비슷한 개념을,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인디펜던트, 협력, 코오퍼레이티브라고 해서 이걸 보는 이유는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함께 맞춰가려고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자율적인 친구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어떤 문제든 그냥 혼자 해결하는 걸 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잘 안 하게 되겠죠. 협력적인 친구들은 함께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이런 이제 같이 맞춰가는 관계에서 보람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적인 친구들이 보기에는 다 혼자서 하려고 해요. 되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별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마음을 보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와 함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다. 내가 도움을 받아도 되는 부분인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본인이 도와주기도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둠 수업이라든지 같이 뭔가를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러한 이제 혼자서 지내는 모습이 선택을 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친구들이 어울려주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인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도움이라고 하는 걸 함께 하는 것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너의 선택지 중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어 라는 거는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이제 이게 이제 자율적인 친구들한테 제일 이제 힘든 부분이긴 한데 약간 사적인 경계가 좀 분명하고 누군가 내 경계를 넘어서는 걸 싫어하는 성향의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성격으로 개발된 친구들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성격은 이제 환경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내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크게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조금 더 내가 그냥 알아서 혼자서 해결을 해볼게. 어차피 도와달라고 해봤자 도와주는 경우들이 잘 없어. 이런 이제 감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서 너가 도움을 달라고 했을 때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너가 좋은 도움을 얻으려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요청을 해야 돼. 이런 언급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력적인 성격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맞추고 친구들한테 가급적이면 친구들의 요구를 맞춰주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모습들을 주로 보이게 되겠고 아이들의 속마음은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를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에서 이제 아까 이제 기질을 살펴봤던 것처럼 친구들과의 관계들, 이제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주장을 너무 억제하는 건 아닌지, 과도하게 순응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서 말할 기회를 좀 따로 만들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거절하는 연습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각각 성격의 8가지, 기질의 8가지 이렇게 살펴봤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조금 더 저희가 유의 깊게 보면 좋은 부분인데요. 쌍을 지어서 보는 거예요. 기질과 성격의 쌍을 지어서 보는 건데, 이게 내가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보수적인 성격이 된 거면 기질이랑 성격이 일치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과 내가 만들어진 성격의 조합을 보면은 이제 이 친구들의 속마음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갭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를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첫 번째 축에서 이
N, E 조합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일치형 두 가지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내향형, 둘 다 N인 경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으려고 할 수 있겠고, 새로운 활동에서 좀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 그리고 좀 빠지고 싶어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속마음은 그냥 그걸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난 익숙한 게 좋고 새로운 거 하는 건 겁이 나고 지쳐. 이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한 번에 많은 거를 새로움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거, 그리고 구조화된 제공이 필요할 수 있겠고, 예측 가능한 일과, 그리고 익숙한 관계에서 먼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하는 유형은 개방적인 외향형이 될 텐데요. 어, 외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자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일을 벌이고 모험적인 성격인 거죠. 계속 새로운 일을 벌이고 금방 실증을 내는 친구들인 거고, 이 친구들의 마음은 새로운 게 늘 재밌고 딴 게 금방금방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에는 잘 반응하고 새로운 거에는 뭐 저요 저요 이러면서 잘 나설 수가 있지만 하다가 중간에 다른 거 하러 간다거나 이제 마무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게 도전하는 모습은 좋지만 마무리를 해야지 그게 이제 온전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이런 불일치형이긴 하죠. 불일치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관심을 보여서 도전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소진되는 모습을 보이는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모험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새로운 거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새로운 활동에도 개입해보고 뭐 새로운 학원도 다닌다고 했지만 막상 하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왜 그거를 하기가 이게 힘들지? 라고 느껴지는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와 나의 기질이 상응되는 축이기 때문일 수가 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욕과 체력의 간극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총량을 좀 보호자분들이 조절을 해주시게끔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봐도 괜찮아 라는 류의 피드백을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불일치형은 보수적인 외향형. 그러니까 이제 질서를 지키는 외향형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외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되게 이제 정해진 방식대로 행동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질서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겉으로는 잘 시도하지만 뭔가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니고 뭔가 그런 방법들이 바뀌면은 쉽게 짜증을 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은 좋은데 새로운 방법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새로운 경험을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외향적인 기질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개입했다가도 이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잘 살펴보면은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좀 익숙한 구조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축이죠. 행동 방식인데요. 계획적이냐, 유연하냐의 성격 축과 즉흥적이냐, 신중하냐, 기질의 축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치형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신중한 기질을 가진 계획적인 성격의 친구들은 준비가 안 되면 시작을 못하고 변화나 변경이 되는 상황에 쉽게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의 이면에는 완벽해야 안심이 돼. 틀리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단 해봐야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 근데 너가 잘 못해도 상관없어.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한 즉흥형. 즉흥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유연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 유연한 성격으로 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시작은 되게 잘하죠. 뭔가 어려워 보여도 혹은 되게 낯설어 보여도 금방금방 개입하고 시작은 잘할 수 있는데 마무리를 못한다든지 중간 과정에서 준비물 뭐 이런 시간 약속, 뭐 타임라인, 뭐 이렇게 데드라인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들의 속마음은 시작은 항상 신나. 그리고 난 빨리빨리 잘 개입할 수 있는데 끝까지 하는 게 힘들어. 라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무리 강조해 주시는 거, 체크리스트 해 주시는 거, 그리고 좀 짧고 즉각적인 과제들을 이렇게 좀 과제의 단위를 쪼개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불일치 유형도 살펴볼 건데요. 유연한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로 무난하죠. 신중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 고민은 되게 많이 하지만 또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는 중요한데, 아니, 되게 좋은 자질인데 가끔 이제 결정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황에 맞춰서 다 잘 처리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 내가 정말 걱정되거나 내가 약간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선 미루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지, 왜 이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불일치형은 계획적인 즉흥형이에요. 자, 이 친구들이 사실은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되게 볼 때는 계획적이기 때문에 성실하거든요. 근데 그 성실한 과정을 본인이 이제 자동적인 반응으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두 배의 이제 에너지를 더 소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실해 보이지만 유독 잘 지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기질은 즉흥적인데 계획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하려니 힘들어. 왜 이렇게 지치지? 이런 이제 마음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고려해 볼 부분은 만성적으로 이제 자기 조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체로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친구들이 즉흥적인 대처를 보였던 거에 피드백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너 너무 성급하고 급하게 행동한다. 서두르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되게 나는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건 나빠. 나는 이게 계획적으로 행동할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실행의 방식을 정한 건데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적으로 되지 못할 때 스스로를 비판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약간 가혹하게 자기를 계획 속에 넣고 있진 않은지는 한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는 지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축이죠. 이제 가치 판단, 정서적인 반응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치하는 유형부터 살펴보면은 신념 있는 안정형. 그래서 이제 신념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동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원칙을 지키는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인 동요도 잘 없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더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좀 완고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고집이 세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의 속마음은 고집을 부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옳은 건 옳은 거지. 옳은 건 옳다고 해야지. 이런 이제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일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의 경직성이 관계에 영향이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본인은 힘들겠죠. 근데 이제 기준의 경직성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판단이 된다면 이 친구들한테는 다른 사람의 감정, 그리고 이제 상황의 유연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르마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다른 관점과 조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류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민감형, 정서적인 동요, 정서적인 반응성도 민감한 친구들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결과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일에 기분이 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막 구사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이런 이제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속마음은 별거 아닌데 일이 안 좋아지고 좀 꼬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실용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 뭔가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은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을 조금 어기더라도 이 현실적인 상황 특히 이제 나에게 유발된 이런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요. 바로바로 뭔가를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유발된 상황에 그 상황에서 유발된 감정에 비해서 내가 느끼는 정서가 더 이제 확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정서에 근거한 약간 성급한 대처들을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친구들 사이에 말을 잘못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갈등을 빠르게 뭐 대처하거나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금 더 악화된다거나 이런 식의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좀 내가 내 감정에 앞서서 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좀 성급하게 대처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게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가 혼자 너무 거기에 압도되고 너무 놀라고 너무 걱정돼서 뭔가를 성급하게 대처하거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충분히 같이 고민해보고 대응해도 괜찮아. 이런 류의 언급들을 주변에서 해주는 게 사실 이 친구들이 이런 자꾸 꼬이는 느낌을 느끼게끔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불일치형은 안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실용적인 대응을 취하는 친구들이죠. 사실 이 친구들은 기능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정서적인 동요는 별로 없이 현실적인 대처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어려움이 발생한 일을 잘 없는데 다만 사람들의 감정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약간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이다라는 인상을 주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사실 속마음은 별 문제 없는데 왜 서운해하지? 이거 해결되면 된 거 아닌가? 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 기능이 좋아서 이제 이런 류의 마음들이 좀 가려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뭔가 관계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길 때는 친구들한테는 너가 그냥 너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내 이득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너에게도 득이 되지 않아라는 류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신념 있는 민감형. 이제 아동용으로는 원칙을 지키는 민감형이 될 텐데 사실은 저희가 임상적으로 만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에요. 원칙대로 하는 게 맞고 옳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정서적으로도 동요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움이 되냐면 사실은 원칙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마다 정서적으로 얘가 나한테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 건가? 이게 뭔가 나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 왜 나만 이렇게 항상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류의 해석들을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크게 상할 수가 있고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식의 이제 자책 자기 탓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이 아이들의 속마음은 이렇게 느끼는 내가 싫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류의 이 자기가 느끼는 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또 다른 부정적인 정서가 가중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경우들을 저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 되게 마음의 동요가 많은데 원칙대로 살려고 할 때 사실 이 이제 충돌이 어 아동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기 때까지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정서적으로 민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으로라도 약간의 유연성을 같이 덧붙여줘야 내가 이 상황에서 굳이 이게 원칙이 틀렸으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상할 필요 없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걸 어겼을 수도 있었겠지.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적응적으로 행동한 거야. 라는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하게끔 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좀 줄이는 방식들을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네 번째 축이죠. 관계에 대한 태도인데, 자율적인 성격, 그리고 협력적인 성격, 그리고 관계 지향성에서 개인형의 기질, 사회형의 기질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치하는 것과 불일치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일치하는 경우는 이제 개인형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율적인 성격으로 성장을 하는 경우인데 혼자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한계에 이르러야지 티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가 편해 도와달라고 하기 어색해
난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이 자율성은 존중을 해주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움을 제공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너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 정도의 관점을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회형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협력적인 성격으로 성장한 경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음, 내가 없이, 내 주장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 거에 대한 주장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을 다 맞춰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게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남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은 별로 없네? 이제 이런 류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쉽게 지치게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속마음으로는 나는 다 맞춰줬는데 나 맞춰주는 사람 없고 나 너무 지쳐서 이제 다 하기 싫어. 나 이런 관계가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게 될 수가 있어서 중요한 게 자기 희생과 협력은 다르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조금 알려주면 좋아요. 왜냐면 어릴 때는 이렇게 협력적인 사회형을 가진 친구들이 엄마 말도 잘 듣고 친구들 사이에서 도움도 잘 제공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예쁨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강화를 제공할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말을 잘 듣는다, 배려심이 좋다, 친구들을 잘 생각해준다, 이런 칭찬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칭찬들이 이 친구들에게는 계속 강화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내 가치를 확인을 하고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한 큰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이제 유형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가 좋은 게 뭔지 한번 찾아봐. 너가 싫은 게 뭔지 거절도 해봐. 이런 훈련들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일치형을 보면은 개인형으로 태어났는데 협력적으로 사는 경우예요. 그래서 내 방식을 원하긴 하고 난 내 판단 기준대로 행동하고 싶긴 하는데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유형인 거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맞추게 되는 경우들이 자꾸자꾸 생긴다라고 느끼게 될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용으로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협력적인 성격을 키워주는 거는 사회를 적응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상황별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상황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게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어, 마지막 유형인 이제 사회형으로 태어나서 자율적으로 생활, 행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성격을 이제 형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보이는 모습은 이 친구들은 사람들이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맞추면 나쁜 애 같아.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혹은 나는 그냥 혼자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이제 이런 신호를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그 신호대로 행동하지는 않는 거죠. 사실 이 자율적인 사회형 같은 경우에도 어, 성장 환경하고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들인데, 그 과정에서 좋은 피드백이 없었다든지, 혹은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좋은 관계를 잘 맺지 못했을 경우에 또래에서 약간 배제되면서, 야, 나 혼자가 편해. 나 그냥 혼자 다 해결할래. 이런 식으로 성격이 굳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율적인 사회형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그런 히스토리, 이제 성장의 발달력을 확인을 해서 실제로 이 친구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만한 기회라든지 능력이 좀 부족했던 거는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성격과 기질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좀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살펴보는 특수 요인을 한번 언급을 드릴 건데요. 특수 요인은 이런 표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65점이 넘는 점수가 나타나게 될 때 해당하는 요인이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상의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단을 내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 어디가 문제가 있지? 지금 이 친구가 적응에 문제가 될 만큼 두드러지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건가? 이 친구가 가진 특성 중에 적응에 문제가 될 만한 문제들이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건가 살펴보기 위한 건데 크게 6가지 내용이 있어요. 감각 추구,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유개방, 규칙보다는 내가 좀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은 거, 통제받고 싶지 않아 하는 거, 그리고 예기불안,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 대면 긴장, 낯선 사람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고 위축되는 거, 이런 불안이
사람들 앞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는 건 아닌가를 살펴보는 거. 공감 결여, 타인의 감정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정말 공감 능력이 없어 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섬세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능력이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 정서 억제는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는 것, 내 정서를 개방하는 거에 대한 불편감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내재화, 그리고 외현화,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TCI에서 보셨던 그 세 가지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 특수 요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현화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관계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제 감각 추구와 자유 개방이 이제 자극 추구라는 그 기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감각 추구는 새로운 걸 계속 찾고 위험한 놀이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똑같은 건 재미없고 짜릿한 게 좋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고 이제 이게 그 외향이라든지 개방적인 성격, 외향적인 기질, 뭐 개방적인 성격보다 조금 더 따로 이렇게 의미를 두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초래되는 범위일 때 여기 이제 체킹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은 좀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되고 ADHD들이 가지고 있는 자극 추구와 함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마 보다는 그거 대신에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유개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웠던 계획도 바로 바꾸고 규칙도 어기는 거를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꾸면 되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맨날 똑같은 틀에 가둬놓는 건 싫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어서 규칙 위반 혹은 품행 문제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규칙을 너무, 그러니까 자유개방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친구한테 이거를 막겠다고 규칙을 너무 많이 주면은 그냥 어기는 게 많아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꼭 이제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을 조금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제공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통제를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은 통제를 하려고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통제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자율성을 주되 어느 정도 같이 선에서 어, 계약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제 협상을 잘 이룰 수 있는 방식이 조금 더 아이들을 다루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 문제라고 이제 따로 빼져 있는 건 이제 공감 결여라고 하는 특수 요인인데요. 이제 이 공감 결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배려심이 없고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라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단서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이들의 속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 친구들한테 무관심하고 좀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의 속마음은 정말 그거를 본인은 인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감 결여가 상승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서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감정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내재화 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어, 불안과 관련된 거, 정서를 억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인데요. 일단 예기불안 저희 익숙한 개념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은 나에게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나는 걱정을 한다. 나는 일단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불안해진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최악이라고 상상해야 현실이 그것보다 조금 나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대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하다 보니까 새학기 전날 잠을 설친다거나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런 호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의 속마음을 살펴보면은 잘못되면 어쩌지가 훨씬 많아요. 하기 싫은데 라기보다는 이런 게 생기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걱정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회피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이라도 뭔가 이제 불안을 줄이는 방법들, 체계적인 둔감화라고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대면 긴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 불안이랑 유사한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대인 관계에 국한되어 있는 불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전반보다 조금 더 이 친구, 대면 긴장이 높은 친구들은 새로운 활동은 괜찮은데 난 새로운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임이라든지 뭐 새로운 학원 뭐 이런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때 나 쳐다보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불안해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홍수법이라고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한 번에 많이 만나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위축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냥 조금 낯선 친구 한 명하고 친해져 보는 거, 뭐 네 명 그룹, 그 다음에 더 대규모의 그룹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대면 긴장이 너무 높은 친구들을 긴장감을 낮춰주는 기회를 주겠다고 자꾸 지목하고 발표시키는 것보다도 오늘 이제 발표할 사람들 뭐 번호를 미리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조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것도 이제 감정,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정서 억제라고 하는 차원은 내 정서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남한테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말해도 소용없어. 참는 게 편해. 참다 보면 사라져. 까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나 괜찮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좀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이 먼저 감정을 물어봐주고 너가 지금 되게 서운했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한 라벨링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어, 아동들 같은 경우에 정서 억제가 두드러지는 친구들은 사실 저희가 놀이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말로 언어로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어른들한테도 힘들긴 한데 특히 정서 억제가 높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 글, 놀이 이런 이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이렇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네?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까지 이 CTPI 아동 검사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개념들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사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한 가지 사례는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얌전한 친구라고 했는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이제 기질을 살펴봤더니 기질하고 성격이 NCRO, NCSO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인데 학교에서는 조용한데 집에서 짜증과 떼가 늘었다고 하는 친구를 잘 살펴보면 학교에서 일단 조용하게 있는 이유는 아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향적이고 그리고 약간 내가 익숙한 방식을 더 선호하는 이제 에너지가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강한 내향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강한 민감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자극에도 예민하고 감정적인 동요도 많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개입하고 어울리려고 하기보다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문제 안 되는 방식으로 있겠지만 그 가만히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내 마음을 방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향형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있어서 항상 활동 에너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들을 누르는 방어 에너지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어 에너지가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이제 활성화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신중과 사회형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원하긴 하지만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도 조심스럽고 음,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질은 예민하고 정서적인 동요가 많은 친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해도 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불일치하는 축이 하나 있죠. 민감한 기질과
그리고 이제 신념 있다고 했지만 이제 아동용에서는 원칙주의적인 성격이에요. 원칙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감한 기질의 친구인 건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은 되게 동요하는데 기준은 확고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못 지켜도 자책하고 주변 환경에서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대로 진행하지 않아도 뭔가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변 환경 혹은 내 대처들 때문에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이런 이제 어떤 순환을 겪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특수 요인을 살펴봤을 때 예기 불안과 대면 긴장이 높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또 감각 추구랑 공감 결여가 낮다는 거는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충동적인 성격은 아니고 심지어 이제 사회적인 기질과 협력적인 성격에 공감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 강점으로는 사회성, 공감 능력이겠지만 이 친구의 이제 약점으로는 민감한 정서와 뭔가를 내가 이제 학교에서 주어지는 규칙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원칙주의적인 성격들이 이제 대립을 이루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이런 이제 프로파일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학교에서 말이 없고 약간 조용하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 근데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 짜증이나 때가 늘어나는 모습. 그래서 엄마가 볼 때는 얘가 엄마한테 버릇이 없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 이제 아이들의 속마음은 학교에서는 내가 실수할까 봐 무섭고 눈치 보여서 되게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 라는 모습.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참았다가 집에 오면 나도 모르게 이런 이제 긴장감이 조금 분출이 되면서 그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진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원칙주의적인 친구이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버릇없게 구는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는 또 내가 싫어. 이런 모습은 옳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고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이 CTPI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는 집에서 짜증을 내는 게 이제 버릇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긴장감이 워낙 높은 친구라서 학교에서 참았던 긴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정서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자기의 긴장감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부모님도. 그래서 이제 짜증이 긴장의 배출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주고 인식을 한 다음에 예측 가능한 루틴을 집에서라도 조금 제공을 해줘서 얘기 불안을 낮춰주는 거. 그리고 뭔가 좋은 결과에만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 뭔가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학교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어, 좀 준비 시간을 제공을 해주면 좋고, 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인식을 하셨다면은 좀 준비 시간이 필요한 아이라는 걸 인식해 주시면 좋고, 또래 관계에서도 좀 안전한 친구들, 나를 크게 이렇게 자극하지 않는 좀 비슷한 결의 친구들 한 명하고의 관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누군가 협력을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제공을 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든지 배려심을 너무 많은 강화를 주는 것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는 한계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상황을 봐서 적용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반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 수업 중에 계속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를 참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있었고,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MPSD, MPRD라고 하는 이제 유형의 조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펴보면은 강한 외향형과 강한 즉흥형의 기질을 가진 친구여서 일단 활동량이 많고 생각하지 않고 움직임을 먼저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안정형과 개인형의 이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 동요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제 민감한 인식도는 좀 떨어지고 자기 기준이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성격과 이제 기질의 일치, 불일치 여부를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일단 이 강한 외향과 강한 즉흥을 강조하고 조금 더 강화시키는 성격으로 이제 지금 성장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중요한 건 이제 브레이크가 없이 내 외향성과 내 즉흥성이 모두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친구 특수 요인에서도
감각추구나 자유개방은 상당히 높아서 자극추구, 규칙 이탈을 보일 수 있는 친구이고 공감 계력이 또 높기 때문에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감정 신호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극을 찾는 기질에 규칙에 매이지 않는 성격이 겹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이제 물론 ADHD에 대한 감별도 필요한 친구이긴 하겠지만 성격적으로는 조금 더 규칙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친구의 기질을 보완을 해줄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력적인 성격과 계획적인 성격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친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이제 보이는 모습은 수업 중 자리 뜨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친구한테 상처 주는 말 하고도 모르는 거, 그리고 겉 모습만 보면은 일부러 말을 안 듣는 아이처럼 보여서 계속 혼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가 하는 경험은 재밌으면 하는 거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나 가만히 있는 거 너무 힘들어. 친구가 왜 삐졌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행동을 하는데 자기는 항상 비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아이들이 이제 화가 쌓이고 이제 이 기질과 환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정서적인 어려움이 이제 약간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이 아이의 마음을 모른 채 너 왜 말 안 들어? 너 왜 이제 이런 걸 지키지 않아? 너 왜 친구 생각을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지? 이런 억울함들이 이제 분노감으로 쌓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인지를 해야 이제 개입의 포인트들이 이제 말 잘 들어가 아니라 계획을 같이 세워보자.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을 좀 하고 배려해줘라기보다는 이런 감정들을 인식하는 이제 훈련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좀 간단히 마무리를 드리면 오늘 한 시간에 끝내려고 했지만 말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일단 아이의 기질은 타고난 밑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절하는 방법을 키워줄지 혹은 그걸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뭘지를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을 이해하는 방향은 기질과 같은 방향으로 성격이 형성되어서 브레이크 없이 악셀만 밟고 있는 상황인 건지, 혹은 기질과 너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내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검사 결과로 지금 파악한 내용들은 얘는 이래, 쟤는 저래,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겠구나 라는 가설을 세우는 근거로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각 기질이라든지 각 성격마다 그 성격이나 기질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 기질 때문에 그랬구나. 이 상황에서 얘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는 기질은 이런데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구나. 이렇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이해하시는 접근을 시도하면 훨씬 더 아마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피드백은 굉장히 잘 수용을 하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정서적인 접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CTPI 결과를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개념들을 적용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아마 선생님들 본인마다 좀 적용하는 케이스가 늘어가면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들도 조금 더 다양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저도 최대한 좀 자주 만나게 되는 케이스라든지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럼 저희는 8월 달 정기 강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